오라버니, 어찌 저더러 삼년상을 치르라 하십니까? 그것은 장남이 치르는 것이옵니다. 내가 왜 그런 힘든 걸 해야 돼? 네가 평소 효녀라고 칭찬받았잖아. 새언니, 제발 체리니만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닥쳐! 2년이 내 눈을 피해 뭘 하고 다녔어?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3년간 산속 여막에서 곤줄이며 버틴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집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고을에 송씨 성을 가진 선비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과거의 급제한 이가 끊이지 않아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양반가였으니 송진사라 불리는 그 집안의 가장은 젊어서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나 대과에는 번번이 낙방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고을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청빈하게 살아가는 선비였습니다. 송진사에게는 슬하에 세 자녀가 있었으니 마지는 아들 송태준이요, 둘째는 딸 송채연이며 막내 또한 딸 송채린이었습니다. 송진사의 가세는 넉넉하지는 않으되 곤줄이지는 않을 만큼의 논밭과 역한 기와집이 있었고 무엇보다 청렴한 가풍과 학문의 깊이로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니 그 덕에 양반가의 채통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송진사의 아내 최씨 부인은 현숙하고 인정 깊은 안 사람이었으나 셋째 채린을 낳은 후 몸이 약해져 늘 병석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맏아들 태주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 총명함은 오래가지 않았으니 자라면서 점차 성품이 게으르고 교만해져 공부보다는 노름과 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서당에 보내면 담 너머로 도망치기 일쑤였고 책을 펴면 한 장도 넘기기 전에 졸음이 쏟아졌으며 아버지가 꾸짖으면 입으로만 잘못했다 하고는 돌아서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송진사는 태준에게 무한한 기대와 사랑을 쏟았고 태준이 저지르는 크고 작은 잘못들을 늘 덮어주며 장차 철이 들면 가문을 이끌 기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딸 채연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주를 지녔으니 아버지가 서당에서 가르치는 글을 문 밖에서 귀동냥하여 혼자서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의 요점까지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7살에 이미 붓을 들어 또박또박 글씨를 썼고 10살이 되어서는 아버지의 제자들보다 글뜻을 더 빨리 깨우쳤으나 아버지는 그것을 대견하기보다 걱정하였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여자가 글을 읽고 학문을 익히는 것은 내조의 범위를 벗어나 외려 흉이 되는 일이었으므로 송진사는 딸에게 더 이상 글 공부를 하지 말라 이르렀고 채연은 그 뒤로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안채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살림을 익혔습니다. 채연의 눈빛에는 언제나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으나 그 생각을 드러낼 자리는 이 집안 어디에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막내 채리는 언니 채연보다 8살이나 어렸으니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여 잔병치레가 잦았고 어머니를 닮아 몸이 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품만은 해맑고 다정하여 온 집안의 귀여움을 받았으며 특히 채연은 어린 동생을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채린이 기침을 하면 밤새 등을 쓸어주었고 열이 나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뜬 눈으로 지새웠으니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으므로 채연이 사실상 채린의 어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진사가 쉰을 넘긴 해 가을, 뜻밖의 경사가 찾아왔으니 같은 고을에 부유한 양반가인 조대감댁에서 송태준에게 혼담을 청해온 것이었습니다. 조대감은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이로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며 논밭이 수백 마지기요 노비가 수십 명에 달하는 부자였습니다. 조씨 집안의 외동딸 조옥나는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물 또한 풍족한 교수로 소문이 자자하였으니 조대감이 학문으로 이름난 송씨 집안의 장남과 혼인을 맺고자 한다는 소식에 송진사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혼인이 성사되면 아들의 앞길이 열리고 가문의 기세 또한 오를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조대감이 가세가 기운 송씨 집안에 혼담을 청한 데는 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동딸 옥란의 성품이 워낙 괴팍하고 악독하여 고을의 다른 양반가에서는 혼담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옥란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권세와 재물 속에서 자라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였고 하인들을 때리고 꼬집는 것은 예사요. 심지어 어린 나이에 노비의 아이를 연못에 밀어넣어 죽게 한 적도 있었으나 조대감이 덮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고을에 은밀히 퍼져 있었으나 송진사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조대감이 단단히 입막음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인은 그해 겨울에 성대하게 치러졌고 조옥란은 송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세아씨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대감은 혼수로 논 10마지기와 쌀 100석, 비단 10피를 보냈으니 송씨 집안의 가세가 단번에 배로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송진사는 이 며느리 덕에 집안이 일어설 것이라 기뻐하였고 최씨 부인 또한 병석에서 잠시 일어나 며느리를 맞이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옥란은 첫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릴 때까지는 공손하고 얌전한 세아씨의 모습을 보였으나 그것은 가면에 불과하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나자 조옥란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니 안채에 들어서자마자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시어머니가 쓰던 방을 자신이 차지하겠다 우기며 시누이들을 하녀 보듯 차갑게 대하였습니다. 조옥란은 송태준의 잘생긴 외모와 양반가 장남이라는 지위에 끌려 이 혼인을 받아들였으나 막상 송씨 집안에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가세가 초라하고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있으며 시아버지는 벼슬도 없이 글만 읽는 늙은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아래 시누이인 채연과 채린이 안채에서 자신과 같은 지붕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조옥란은 혼인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이 집안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조옥란이 송씨 집안에서 가장 먼저 눈의 가시로 여긴 것은 바로 시누이 채연이었습니다. 채연은 조옥란보다 2살 아래였으나 안채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티 하나 없이 조용하고 단정하였으며 병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심이 온 집안 식구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옥란은 처음에는 채연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였으나 채연이 자신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자신보다 늦게 자리에 들며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조옥란은 채연의 부지런함과 현숙함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으니 채연이 칭찬을 받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옥란은 남편 태준에게 은근히 채연을 흉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누이가 세아씨인 자신을 무시한다느니 안채에서 큰 소리를 치며 며느리를 없이 여긴다느니 하는 말들을 밤마다 남편의 귀에 불어넣었습니다. 태준은 원래 누이에게 특별한 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게다가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과 친정의 재물에 마음이 빠져 있었으므로 아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습니다. 태준은 점차 채연을 차갑게 대하기 시작하였고 밥상에서 채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 채연이 세아씨를 괴롭힌다는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송진사는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며느리 조옥란이 눈물까지 흘리며 시누이에게 받은 서러움을 호소하자 차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옥란은 연기에 능한 여자였으니 시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공손하고 연약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였고 채연이 없는 자리에서만 슬쩍슬쩍 눈물을 훔치며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비쳤습니다. 송진사는 효심이 지극하다고 믿었던 둘째 딸이 설마 며느리를 구박하겠느냐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집안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채연에게 조용히 타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채연은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셔서 며느리에게 잘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달이 바뀌면서 채연은 서서히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닫게 되었으니 새아씨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으며 오라버니와 아버지가 그 말을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연의 마음은 억울함으로 가득 찼으나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막내 채리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아 세상 물정을 모르며 아버지는 이미 며느리의 편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채연은 밤마다 혼자 이불을 적시며 울었으나 낮이면 여전히 웃는 얼굴로 살림을 하고 어머니를 돌보았으니 그것이 이 집안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진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온 채연이 사랑채 마루에 고꾸라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였으니 얼굴은 창백하고 입에서는 거품이 일고 있었습니다. 채연은 급히 사람을 불러 아버지를 방 안으로 옮기고 고을의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은 진맥을 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중풍이 깊이 들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였습니다. 송진사는 그날 밤 의식을 잠시 되찾아 가족들을 불러 모았으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짓으로만 무언가를 전하려 하다가 이튿날 새벽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채연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으나 슬퍼할 틈조차 없었으니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집안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송진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가장의 권위가 집안을 지탱하였으나 이제 그 자리는 장남 태준에게 넘어갔고 태준의 뒤에는 조옥란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조옥란은 안채에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자신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병석에서 겨우 일어나 남편의 빈소를 지켰으나 몸이 너무 쇠약하여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부모의 상을 당하면 자식은 3년상을 치러야 하니 이는 효의 근본이요 예의 시작이었습니다. 3년상이란 실제로는 만 2년 남짓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그 기간 동안 상주는 죽은 이를 위해 묘 옆에 여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거하며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혼인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장남인 태주는 당연히 아버지의 3년상을 치러야 할 위치에 있었으니 이는 장자로서의 의무이자 가문을 이끌 자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3년상을 치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상복을 입은 지 겨우 열흘이 지났을 때 태주는 채연을 사랑채로 불러놓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3년상을 치를 수 없으니 채연이 대신 치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채연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였으니 3년상은 장남이 치르는 것이 천년 이어온 예법이요. 딸이 대신 치른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주는 채연의 놀란 얼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장차 과거를 보아 가문을 일으켜야 하고 또한 아내가 임신을 하여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니 산속 여막에서 3년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인 조대감이 사위의 벼슬기를 위해 한양의 유력한 사람에게 천거장을 써주겠다고 하였으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벼슬길에 나아가 출세하면 그것이 곧 아버지를 빛내는 일이요. 여막에서 굶주리며 3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큰 효도라고 강변하였습니다. 채연은 오라버니의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태준이 평소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3년상까지 동생에게 떠넘기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채연이 망설이며 어찌해야 하오리까 하고 묻자 태주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힘든 걸 해야 돼? 네가 평소 효녀라고 칭찬받았잖아. 그 효심으로 아버지 모시면 되지 않겠어? 채연은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를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오라버니에게 대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이미 가장의 위치에 올랐고 채연은 혼인도 하지 못한 노처녀에 불과하였으니 오라버니의 명에 거역하면 당장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병든 어머니와 어린 막내 채린을 생각하면 채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자신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채린까지 조옥난의 소나귀에서 고통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조옥난은 남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니 채연을 여막으로 내쫓으면 안채에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3년상을 회피하자는 계책은 처음부터 조옥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옥난은 남편에게 밤마다 속삭였으니 3년상 동안 여막에서 고생하면 과거 공부는 어찌하며 출세는 언제 하겠느냐. 시누이가 그토록 효녀라 칭송받으니 대신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꼬드긴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아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으니 이 일 또한 아내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채연은 결국 아버지의 3년상을 대신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집안 어른들 중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나 태준이 과거 공부를 핑계대며 강력히 주장하자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장남 대신 딸이 3년상을 치른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나 송씨 집안은 이미 조대감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그 누구도 태준에게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였습니다. 채연은 아버지의 묘가 있는 뒷산에 올라 작은 여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막이라 해봐야 겨우 사람 하나 누울 만한 크기의 초막이었으니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렸습니다. 채연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의 묘 앞에 절을 올리고 하루 세끼 죽 한 그릇으로 연명하며 밤이면 아버지의 영전에 향을 피우고 곡을 하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집에서 끼니를 날라다 주었으나 조옥난이 안채를 장악하면서 그마저도 끊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옥난은 하인들에게 채연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으니 시누이가 제 발로 나갔으면서 무슨 대접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조옥난의 눈이 무서워 감히 어기지 못하였고 채연은 산에서 나무를 캐고 개울에서 물을 길어 겨우 연명하여야 하였습니다. 봄에는 쑥과 냉이를 뜯어 죽을 수 없고 여름에는 산딸기와 버섯을 찾아 헤맸으며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워 가루를 내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이 완전히 끊겼으니 채연은 얼어붙은 손발을 녹일 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채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였습니다. 막내 채린만이 가끔 몰래 여막을 찾아와 언니에게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채린은 아직 12살의 어린 나이였으나 언니가 겪는 고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절대 들키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니 조옥란에게 발각되면 채린마저 화를 입을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3년상의 첫 해가 저물어갈 무렵 채린이 언니에게 가져갈 떡을 보자기에 싸서 뒷문을 나서려던 참에 조옥란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조옥란은 채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왔으니 그 눈에는 잔인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2년이 내 눈을 피해 뭘 하고 다녔어? 쌀이 어디서 났길래 훔쳐가? 채린은 언니에게 주려던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였으나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조옥란은 채린의 뺨을 후려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주지 말라 한 것을 내 년이 몰래 훔쳐갔단 말이야?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고 뭐야? 태주는 아내가 동생을 패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린을 나무라며 새언니의 말을 어긴 죄가 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옥란은 하인을 시켜 회초리를 가져오게 하더니 채린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채린의 비명이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으나 아무도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조옥란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을 광에 가두고 사흘 동안 밥을 주지 않았으니 어린 채린은 어둡고 추운 광 안에서 굶주리며 언니를 불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채린이 너무 울어목이 쉰 것을 본 조옥란은 비로소 광문을 열어주었으나 그때 채린의 얼굴에는 울다 지쳐 터진 핏줄 자국이 선명하였고 왼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조옥란이 때릴 때 눈 근처를 맞은 것이었으나 아무도 의원을 부르지 않았고 그 상처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골마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채연은 이 모든 일을 까마득히 모른 채 염막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자 채연은 동생이 걱정되었으나 산을 내려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3년상 중에 염막을 떠나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였으니 채연은 다만 동생이 무사하기를 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3년상의 두 번째 해로 접어들 무렵 채연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겨울 내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얼어붙은 염막에서 지내며 채연은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이 들면 그대로 죽을 것 같아 밤새 걸어 다녔고 어떤 날에는 굶주림에 눈앞이 캄캄해져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연은 죽지 않았으니 마음속에 타오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채연은 밤마다 아버지의 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으나 그 울음 속에는 점차 원망이 섞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오라버니는 벌을 받지 않는가? 왜 저 독한 년은 안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나는 이렇게 굶어 죽어가야 하는가? 채연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으나 그것을 터뜨릴 곳이 없었습니다. 분노는 안으로 쌓이며 채연의 눈빛을 점점 어둡게 물들여갔습니다. 두 번째 해의 한겨울,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채연은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아버지의 묘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의식이 아득해지며 채연은 이대로 죽는가 싶었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으니 묘 앞의 땅이 갑자기 갈라지며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아니요 짐승도 아닌 형체 없는 존재였으니 마치 응어리진 어둠이 모여 형상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채연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으나 도망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존재가 채연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원한이 사무친 자야.
그대의 한이 나를 불렀노라. 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이 땅에 묻힌 원기들의 한을 먹고 자란 것이니 이름은 없되 사람들은 나를 저승의 그림자라 부르더라. 그대의 억울함이 너무나 깊어 저승까지 닿았으니 내 그대에게 힘을 줄 수 있노라. 다만 그 대가로 그대의 피를 원하니 피로 맺은 계약은 어길 수 없느니라. 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쌓이고 쌓인 분노가 두려움을 삼켜버렸으니 채연은 이를 악물며 말하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다만 나에게 힘을 주시오. 저들이 내게 한 짓을 되갚을 힘을. 그 존재는 웃음 같은 것을 흘렸습니다. 채연의 손가락을 잡더니 날카로운 것으로 그어 피를 흘리게 하였고 그 피가 땅에 스며들자 채연의 몸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밀려들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채연은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으나 채연은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채연에게 이상한 능력이 생겼으니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눈앞에 환영처럼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렴풋한 그림자 같던 것이 점차 선명해졌으니 마치 그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연이 원하면 그 환영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그림을 그리듯 채연이 본 것을 남들도 볼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채연은 이 능력이 두려우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힘으로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저들이 저지른 죄를 만천하에 밝힐 수 있다면 복수할 수 있으리라. 채연은 남은 3년상의 기간 동안 이 능력을 익히며 힘을 기르기로 하였습니다. 3년상이 끝나갈 무렵 채연은 이 능력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짐승이 지나가면 그 짐승이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가 보였고 나무를 만지면 그 나무가 겪은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죄악이었으니 죄가 깊을수록 환영은 더욱 또렷하고 생생하였습니다. 채연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며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3년 동안 쌓인 것들을 모두 꺼낼 때가 되었다고. 3년상을 마치고 채연이 산을 내려왔을 때 송씨 집안의 모습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문의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으며 한때 정갈하던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였습니다. 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채에 들어선 채연은 처음 본 것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최씨 부인이 누워있는 방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어머니의 모습이 3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쇠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말랐고 숨소리는 신락같이 가늘었으며 눈은 반쯤 감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연은 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으니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울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막내 채린이었습니다. 채연은 동생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채린의 왼쪽 눈이 없었습니다. 텅 빈 눈구멍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채린은 울면서 언니에게 매달렸고 채연은 동생을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네 눈은 어디로 간 것이냐? 채린은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새언니에게 맞았을 때 눈이 많이 부었는데 의원을 부르지 못하게 하셔서 그냥 두었더니 점점 골마 들어갔다고, 결국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노비 할멈이 몰래 눈을 도려내야 했다고 채연은 동생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것 아래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채연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찌 이 지경이 되셨느냐? 채린이 대답하였습니다. 새언니가 어머니 약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다고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할멈이 그러더라고. 저것은 독이다.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그러나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고. 세아 씨의 눈이 무서웠어. 채연은 어머니의 약사발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코끝에 미세하게 달짝지근한 냄새가 났으니 채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조금씩 넣으면 즉사하지 않고 천천히 몸이 상하다가 죽는 독이었습니다. 채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채연은 능력을 발동하여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주위로 수많은 장면이 펼쳐졌으니 조옥란이 밤마다 몰래 약사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며 뒹구는 모습, 채린이 울며 매달리는데 조옥란이 발로 차는 모습, 태준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 술을 마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채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돌면서도 가슴 한가운데는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채연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조금만 버텨주시옵소서. 채연은 조옥란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채의 안방에서 조옥란의 목소리가 들렸으니 하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채연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옥란은 채연을 보고 눈을 치켜뜨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귀신이 왔네? 염악에서 굶어 죽었다더니 살아 돌아왔어? 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옥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채연의 눈앞에 조옥란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시절 노비의 아이를 연못에 밀어넣어 죽게 한 일, 코니누 시어머니 약에 독을 탄 일, 채린을 때려 눈을 멀게 한 일, 집안의 재산을 빼돌려 친정에 갖다 바친 일, 남편 태준을 꿰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한 일이 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옥란은 채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으나 무시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뭘 그렇게 째려봐? 3년상 끝났으면 꺼져. 이 집엔 이 자리는 없어. 채연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조옥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옥란은 묘한 두려움을 느꼈으나 내색하지 않으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왜 그래? 미쳤어? 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새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조대감 회갑잔치가 사흘 뒤라지요? 저도 가겠습니다. 조옥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거짓골을 하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조옥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으나 조옥란은 그것이 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조대감의 회갑잔치가 열렸습니다. 조대감의 회갑은 고을에서 가장 큰 경사였으니 고을의 양반가는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유력자들까지 모두 초청되었습니다. 대감댁의 넓은 마당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고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이 줄줄이 놓였으며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옥란은 친정아버지의 회갑잔치에 참석하여 안주인 행세를 하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준도 술에 취한 채
한쪽에 앉아 있었으니 그는 이미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상석에 앉아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잔치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인이 잔치상 사이를 헤치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채연이었으니 3년간의 여막살이로 초췌해진 모습이었으나 눈빛만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였습니다. 조옥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와? 누가 부르기라도 했어? 당장 나가. 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우뚝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웅성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 없는 어르신들, 저는 송씨 집안의 둘째 딸 채연이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조옥란이 달려와 채연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당장 나가. 채연은 조옥란의 손을 뿌리치며 말하였습니다. 새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새언니의 차례가 올 테니. 그리고 채연은 능력을 발동하였습니다. 허공이 일렁이더니 마치 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환영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던 것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눈앞에 실물처럼 생생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장면, 어린 조옥란이 노비의 아이를 연못가로 불러내더니 갑자기 그 아이를 밀어 연못에 빠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조옥란은 웃으면서 그것을 구경하였습니다. 아이는 끝내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장면, 조옥란이 밤마다 시어머니의 약사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흰 가루였으니 비상이었습니다. 조옥란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것을 저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 약을 마시고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세 번째 장면, 조옥란이 어린 채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채린의 눈 근처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 채린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 눈이 골마가는데도 의원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하객들 중 여인들이 입을 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번째 장면, 조옥란이 남편 태준에게 3년상을 동생에게 떠넘기라고 속삭이는 모습, 집안의 재산을 빼돌려 친정에 갖다 바치는 모습, 하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습이 연달아 펼쳐졌습니다. 환영이 계속되자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어떤 이는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어떤 이는 역겨움에 입을 막고 돌아섰습니다. 조대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였습니다. 조옥란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요술이냐며 소리쳤으나 환영이 계속되자 점점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조옥란은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요술을 부리는 거야. 그러나 하객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영은 너무나 생생하여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니 조옥란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가 실물 그대로였습니다. 태주는 술에 취한 채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환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꿰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 자신이 동생에게 3년상을 떠넘기던 장면, 어머니가 독에 중독되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장면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태주는 벌떡 일어나 조옥란에게 달려갔습니다.
술 취한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내 어머니한테 독을 탔어? 조옥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도 같이 한 거잖아. 난 몰랐어. 네가 다 시킨 거잖아. 둘은 하객들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고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핥히었으며 둘은 뒹굴며 싸우다가 잔치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조대감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져 백지장 같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그 순간 조대감은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달려가 대감을 부축하였으나 조대감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잔치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빠져나갔고 하인들은 허둥거렸으며 조옥란과 태주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채연은 그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채연은 조옥란에게 다가가 말하였습니다. 새언니, 이제 새언니의 죄를 모두가 알았으니 관아에서 판결을 받으셔야겠지요. 조옥란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관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이까지 찔로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 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쓰러져 계시고 새언니의 죄는 수백 명의 하객이 목격하였으니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지요. 그날 밤 고을의 사또가 포졸들을 보내 조옥란을 잡아들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목격한 환영이 증거가 되었으니 사또도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대감은 쓰러진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병석에 누웠고 태주는 술 취한 채 관아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옥란은 관아에 옥에 갇혔으나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옥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채연이 보여준 환영이 조옥란의 뇌리에 박혀 밤마다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잠을 자려 눈을 감으면 자신이 노비의 아이를 밀어넣는 장면이 보였고 시어머니의 약에 독을 타는 자신의 손이 보였으며 채린의 눈을 때리는 자신의 주먹이 보였습니다. 조옥란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다시 잠들면 같은 악몽이 반복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옥란은 잠을 전혀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환영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니 허공에서 노비의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보였고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것이 보였으며 채린의 빈 눈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옥란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환영은 눈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조옥란의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백발이 된 것입니다. 조옥란은 밥을 먹지 못하였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였으며 하루 종일 중얼거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조옥란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말을 해도 대답하지 못하였으며 옥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웃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옥졸들도 그녀를 무서워하여 가까이 가지 않았으니 조옥란은 살아있으되 이미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조옥란에게 시어머니, 독살 미수, 조카 학대 치상, 재산 횡령의 죄를 물어 유배형을 선고하였으나 조옥란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으므로 형을 집행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조옥란은 미친 사람으로 친정에 보내졌으나 조대감은 이미 쓰러진 후 깨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씨 집안에는 조옥란을 돌볼 사람도 돌볼 마음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조옥란은 빈 방에 갇혀 아무도 찾지 않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태주는 관아에서 신문을 받은 후 풀려났으나 그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미쳤고 장인은 죽었으며 자신의 죄악은 온 고을에 알려졌습니다. 태주는 송씨 집안으로 돌아왔으나 동생 채연은 그를 냉담하게 대하였습니다. 채연은 태준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라버니는 악인은 아니었으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독에 중독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셨고 동생이 눈을 잃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으셨으며 저를 3년상에 내쫓고는 편히 술이나 드셨지요. 저는 오라버니를 용서할 마음은 없으나 쫓아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조용히 사시되 다시는 제 앞에 나서지 마십시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생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으니 그 눈빛 속에서 3년간의 억울함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떨구고 물러났으며 그 후로 사랑채의 작은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다가 몇 해 후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연은 어머니 최씨 부인을 정성껏 간호하였습니다. 의원을 불러 해독 치료를 받게 하였고 몸에 좋은 약재를 구해 다려 드렸으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최씨 부인은 독이 너무 오래 몸에 쌓여 완쾌하기는 어려웠으나 채연의 간호 덕에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채연아, 네가 이 어미를 살렸구나. 네가 없었다면 이 어미는 그년의 손에 죽었을 게다. 채연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으니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고 안도의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막내 체리는 한쪽 눈을 잃었으나 언니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채연은 동생에게 가장 좋은 의원을 불러 남은 눈을 잘 보살피게 하였고 동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체리는 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언니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나도 어머니도 다 죽었을 거야. 채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세월이 흘러 채연의 이야기는 고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3년상을 대신 치르며 온갖 고초를 겪은 효녀가 돌아와 악독한 새언니의 죄를 밝히고 집안을 바로잡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채연의 능력을 두려워하였고 어떤 이는 그녀의 의지를 존경하였으며 모두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정현이었습니다. 정현은 한양에서 장원급제하여 내려온 수재로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정현은 채연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송씨 집안을 찾아와 채연을 만났습니다. 정현은 채연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으나 두려움보다는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정현은 채연에게 말하였습니다. 소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간의 고초를 견디고 집안을 바로잡으셨으니 그 의지와 효심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채연은 담담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와 동생이 죽었을 것이고 그 악독한 년은 벌을 받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현은 채연의 말에서 차가운 단호함을 느꼈으나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현은 채연에게 마음이 끌렸으니 이후로 자주 송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현은 채연에게 청혼하였습니다. 채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니 자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현은 말하였습니다. 소저가 한 일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악을 응징하는 것은 죄가 아니오. 저는 소저의 과거가 아니라 소저의 마음을 보고 청혼하는 것입니다. 채연은 정현의 진심을 느끼고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고을에서 경사로 여겨졌으니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며 축하하였습니다. 혼인 후 채연은 정연의 내조를 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채연의 눈빛에는 언제나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3년간의 고통과 복수의 기억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채연은 그 능력을 다시 쓰지 않았으나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딸의 간호 덕에 몇 해를 더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으니 임종 때 채연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채연아, 이 어미는 내 덕에 편안히 가는구나. 네가 이 어미의 자랑이다. 채연은 어머니의 장례를 성대히 치르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막내 체리는 언니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체리는 평생 언니에게 감사하며 살았으니 언니가 없었다면 자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옥란은 미친 채로 친정의 빈방에서 수년을 보내다가 어느 겨울밤 홀로 숨을 거두었으니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어 하인들이 대충 묻었으니 그녀가 생전에 저지른 악행의 대가치고는 가벼운 것이었으나 미쳐서 살았던 그 세월이야말로 진정한 벌이었을 것입니다. 채연은 남편 정현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니 정현이 승진하여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자 채연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채연은 한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편에 서주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채연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하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거늘 채연은 3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악을 응징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은 채연의 눈빛에 남아있던 서늘한 기운을 잊지 못하였으니 복수란 때로 복수하는 자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기는 법이라 채연은 행복하게 살았으되 그 행복의 밑바닥에는 3년간의 어둠이 가라앉아 있었으니 그것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송씨 집안의 억울함은 풀리고 악한 자는 벌을 받았으며 선한 자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요 인과응보라 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피로 얼룩졌는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자만이 알 것이니 세상에 공짜는 없고 복수에도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원한을 품으면 제살을 깎는 것이라 하였으나 때로는 그 살을 깎아서라도 갚아야 할 원한이 있는 법이니 채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듣는 이들이여 부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르면 반드시 되갚을 날이 오리니 다만 그 복수가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조용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